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과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항상 사연들을 즐겨 들으며 웃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 짓기도 하고 제 사연 같아서 멍하게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답니다. 저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한때는 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 어떻게 변해가고 망가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사연을 용기 내어 한번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난 동갑내기 친구와 10년이라는 긴 연애를 했답니다. 20대 중반 철없을 때의 모습부터 서로 다 지켜보고 서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안다고 생각했었죠. 남자친구도 저에게 참 헌신적으로 잘해주었고 이만한 성품과 다정함을 가진 남자는 드물 거라고 늘 생각해왔답니다. 우리 둘 다에게 첫 연애여서 서툰 구석도 참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토록 긴 시간을 연애하며 그 사람만 바라볼 수 있었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먼저 그래도 이름을 알아주는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1년 늦게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보다 연봉이 더 낮고 회사 생활도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회계사 시험 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워낙 어려운 시험이라 준비하는 것만 해도 3, 4년은 잡아야 하고 한 번에 붙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제가 원하면 헤어져도 할 말 없다고 말이죠. 저도 곧 30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하고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허락해줬네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6년이나 수험생으로 지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데이트 비용이며 소소한 선물들에 매달 용돈까지 내주었어요. 매주 엄마가 남자친구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줘서 날라다 주기 바빴고요. 말이 6년이지 남자친구가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었답니다.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집중을 덜해서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남자친구만 믿고 있어도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더 힘들 걸 알기에 묵묵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합격을 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남자친구는 다 제 덕이라면서 이제 취직하면 바로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자주 배웠었는데 제 공이 크다면서 이제 고생 끝이니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덕담을 해주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답니다. 신혼 1년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남편도 회계사 사무실에 빠르게 취직이 되어 열심히 일을 배우며 기반을 닦았고 예전 회사에 다닐 때보다 월급도 많이 올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일이 많은지 야근을 하는 날이 늘어났고 저도 출근하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을 위해 아침도 꼭 따뜻한 밥과 국을 새로 해서 차려주려고 노력했죠.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도 퇴근하자마자 장 보고 요리해서 무조건 고기가 들어간 팔접 반상은 늘 준비했어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여서 임신이 어려울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금방 아이를 갖게 되었네요. 시부모님은 제가 복덩이라면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죠. 몸이 점점 무거워져 오고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부터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고 태교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한 날들만 계속될 줄 알았답니다. 남편이 밤늦게 오는 날이 더욱 잦아지면서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만 있으니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인지 감정도 들쑥날쑥한데 집에 돌아온 남편이 반가워서 옆에서 몇 마디 하면 피곤하다고 막 짜증을 내고 자버리는 날이 많아졌죠.
남편이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일도 힘드니 그럴 수 있겠다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서러워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울곤 했답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정도는 점점 심해져서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죠. 일을 새벽까지 하는 게 말이 돼? 진짜 사무실에 있다가 오는 거 맞아? 딴 데 있다 오는 거 아니야? 딴 데 어디? 네가 봤어?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상사한테 깨지고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돼서 위로는 못할 망정 의심하냐? 솔직히 새벽 4시까지 일하다 왔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알아? 맨날 짜증만 내고 뱃속의 아기한테 인사나 제대로 해준 적 있니? 야, 애가 나온 것도 아닌데 네 배때기에 대고 중얼중얼 하라는 거야? 그건 또 어디 드라마에 나오디?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할 일 없이 노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나 자게 나가. 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하는 게 정말 내가 연애 시절부터 만났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싸울 때도 큰 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거의 밤늦게 오거나 새벽에 오는 일이 잦아졌죠. 어느 날 천천히 걸어서 집 앞에 마트를 다녀오는데 갑자기 밑이 빠질 것 같이 느껴지며 참기 힘든 통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걸을 수도 없어서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날따라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식은땀을 흘리며 통증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렸죠. 친정은 차로 1시간 걸리는 먼 거리에 있었고 시댁은 신혼집과 가까워서 시모가 자주 집에 오곤 했거든요. 저는 얼른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로 달려온 시모와 산부인과로 갈 수 있었답니다. 병원에선 경부의 길이가 너무 짧아졌다며 수술을 바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죠. 아기를 위해선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실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시모가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넌 집에만 있는 애가 왜 경부 길이가 짧아지니? 줄넘기라도 했어? 하마터면 아기가 큰일 날 뻔했잖아.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제가 얼마나 조심히 지내는지 어머니가 자주 와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세요? 얘가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우리 손주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들은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애 하나 간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아기는 저 혼자 지키나요? 애 아빠가 얼마나 무심한지 아기 잘 있냐고 연락 한 번을 안 해요. 요즘 매일 새벽에 들어와서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보세요. 지금도 어머니가 저 병원에 있다고 전화했는데도 연락 한 통 없잖아요. 내 앞에서도 이렇게 남편 흉을 보는데 지 부모 앞에선 어쩔까 몰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앙칼지다. 남편이 일하느라 연락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늦게 들어오면 힘들겠다고 걱정을 해줘야지. 너는 끝까지 네 생각뿐이야?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속만 더 상할 것 같아서 저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시모는 씩씩대더니 문을 쾅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서러움이 몰려와서 감은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남편은 제가 이틀 동안 입원해 있는데도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가 옆에서 보살펴 주시고 밥도 차려주셔서 기운을 좀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실 요량으로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또 새벽 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에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남편은 방에도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방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인간이야? 내가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데 괜찮냐는 연락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그리곤 또 새벽에 들어와. 이게 간땡이가 부었나? 어디 남편한테 막말을 해. 이래서 너처럼 수준 안 맞는 애랑 살 수가 없어. 너는 참 팔자 좋다. 남편이 회계사라 돈도 잘 벌어다 줘.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쳐놀고. 뭐? 쳐놀아?
내가 너 6년을 먹여 살렸는데 나는 1년도 집에서 못 노니? 거기다 네 애까지 임신했는데 너 툭하면 그 얘기하는데 내가 회계사 된 게 진짜 네 덕인 줄 알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시험 붙은 거야. 네가 시험 대신 봐줬냐? 자꾸 네가 뒷바라지 했다고 발목을 잡아대니까 내가 정이 더 떨어지는 거야. 말 다 했어? 너 진짜 나랑 10년 연애했던 남자랑 같은 놈 맞니?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님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아 시끄러워. 너랑 말싸움하기도 지겨워. 너 집에서 논다고 머리도 안 감냐? 돼지처럼 살이나 찌고 떡지고 냄새나고 진짜 역겨워. 에이. 남편이 코를 막는 신용으로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따라 나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흥분하면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저는 안간힘을 다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답니다. 저는 시모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괜찮냐고 위로를 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아기가 우선이니까 일단 친정집에 가서 출산할 때까지 가 있으라고 쌀쌀맞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몇 달 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며 출산 준비를 했답니다. 남편은 역시나 연락 한 통 없었고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며 우라통을 터뜨리셨죠.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 없이 15시간 진통을 한 끝에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도 아기는 보고 싶었는지 저녁에 남편과 시부모와 함께 왔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네가 이러고도 남편이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시부가 중간에서 말리며 겨우 일단락이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죄송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도 제 편을 들지 않고 요즘 일이 많아 힘들어서 그런다며 이해를 좀 해달라고 아들을 감싸는데 정이 점점 떨어졌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더하면 더했지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밤늦게 들어와서 곤히 잠든 아기 얼굴만 쓱 보고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잤죠. 중간에 아기가 깨서 울면 짜증을 어찌나 내던지요. 저는 완벽하게 독박 육아를 했어요. 남편은 정말 단 한 번도 아기를 위해 기저귀를 간다거나 젖병을 타는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아이인데도 무신경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아기가 우는 게 너무 듣기 싫다면서 애가 울면 이어폰을 끼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뒤통수를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하루 종일 아기와 둘이 지지고 볶느라 점점 좀비처럼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만 갔답니다. 다른 남편들은 다른 일은 안 해도 쓰레기만큼은 버려준다는데 저에겐 당연히 먼 나라 이야기였죠. 아기를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쓰레기 봉투가 현관 앞에 가득 쌓여 있을 때가 많았어요.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을 때 아기가 잠든 틈을 타서 얼른 갔다 오곤 했답니다. 그날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데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딱 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와 함께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기도 잊은 채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두 사람이 다정히 웃으면서 서로 안기는 모습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 앞으로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는 여자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풋 하고 웃는데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남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큰 키에 몸매가 눈에 띄게 날씬하더라고요. 긴 파마머리에 위아래로 붙는 정장치마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모습이었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여자는 옆동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둘이 껴안는 거 지금 다 봤거든? 저 여자 누구야? 너 바람 피우냐? 무식한 소리 좀 작작해. 너는 바람 피우는 여자랑 같이 집에 오냐? 우리 회사 중요한 고객이야. 내가 상담을 맡게 돼서 요즘 종종 만나서 회의하는 거고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여서 내가 데려다 준 거고 됐냐? 이 무식한 여팻네야. 너 진짜 말투 그따위로 할래? 너는 고객이랑 껴안니? 누굴 바보로 알아? 호구로 알아? 너 호구 아니었어? 하긴 너같이 해외 한번 못 나가본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미국에서 워낙 오래 살아서 인사를 아메리카식으로 하는 거야.
그만큼 친근감 표시하는 거니까 무식하면 티를 내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남편은 저를 팍 치고 지나가 버렸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기를 생각해서 이를 꽉 문 채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이후로 문득문득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는 게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비웃던 여자의 얼굴도 떠올라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저는 가끔 오시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으며 혼자 힘들게 아기를 키워나갔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점점 새로운 옷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옷을 세탁하려고 보면 못 보던 명품 셔츠들이 계속 나오고 명품 가방도 여러 개로 늘어나 있고요. 심지어 손목엔 값이 꽤 나가는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더 수준 높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거라면서 다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신경 끄라고만 대꾸했죠. 남편이 얼마나 잘 꾸미고 다니는지 10년 전에 연애하기 전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저는 머리도 못 감고 티셔츠는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뭘 끊임없이 사다 나르면서도 아기 손수건 한 장 안 사오는데 진짜 학을 뗐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로는 남편은 집에선 밥 안 먹은 지도 오래돼서 저는 혼자 먹을 국만 한 솥 끓여놓고 매일 국에 밥만 말아 먹으며 지냈는데요. 남편은 밖에서 매일 뭘 먹고 다니는지 얼굴에 윤기가 반지르르 해서 다니는데 어찌나 꼴 보기가 싫었는지 모른답니다. 어느 날은 차 키가 바뀌어 있길래 설마 하고 물어보니 차도 아주 비싼 외제차로 바꿨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저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버리는데 매달 주는 생활비도 점점 적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말하기가 치사해서 웬만한 아기용품은 제가 모아둔 돈에서 사고는 했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반찬을 좀 했다고 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오겠다는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저는 시모를 기다릴 겸 아기와 산책도 할 겸 유모차를 끌고 단지 앞을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거의 집 앞에 다 왔을 때 시모가 옆동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었죠. 어머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오랜만에 오셔서 헷갈리셨어요? 거기는 옆동이에요. 아니, 여기에 내 친구가 살아서 잠깐 수다 좀 떤다는 게. 근데 너는 왜 나와 있니? 어머니 기다리면서 아기랑 한 바퀴 돌았어요. 너무 집에만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근데 반찬 가지고 오신다면서 빈손이시네요? 시모는 깜짝 놀라면서 다시 옆동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서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자 시모가 묵직한 쇼핑백을 들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함께 들어온 시모는 집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답니다. 여기 먼지 좀 봐라. 너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청소도 안 하니? 식탁에 이거 국 말라붙은 자국하며 집이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아기 입으로 먼지 다 들어간다는 생각도 안 해? 저 혼자 아기 보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잠수정이 심해서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요.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아들은 집에 새벽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요. 애 얼굴도 안 보고요. 야, 누구 애 안 키워봤어? 난 애 둘 키우면서도 농사도 짓고 살림 다 했다. 지금은 빨래도 세탁기가 해줘. 청소도 청소기 돌리면 끝인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애 하나 키우면서 유세는. 이 남편은 돈 버느라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돈을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생활비도 점점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내 아들 힘들게 일하는데 생활비 적게 준다고 바가지 긁기만 해봐. 그리고 너 옷고락서니가 그게 뭐니? 네 남편이 너 그런 모습 보면 정 떨어질 만하다. 남편이 회계 사면 너도 그 수준에 좀 맞게 하고 다녀야 남편 기가 살 거 아니야. 시모를 오랜만에 만난다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잠시였네요. 시모는 예전보다 더 쌀쌀맞고 못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는 남편보다 더 변해버린 시모의 태도에 더욱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치킨까지 사들고 와서 아기 키우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까지 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더니 또 어느 날은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와서 애 우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는 둥 짜증난다면서 아기 욕조를 발로 차버리는 날도 있었죠. 어느 날은 눈도 벌겋게 충혈되고 다크서클이 심한 얼굴로 저에게 대뜸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 달 생활비 준 거 있지? 그거 남은 거 있으면 다시 보내봐. 아니다. 모아놓은 돈 좀 없어? 참나. 누가 들으면 생활비를 500은 줬는지 알겠네. 꼴랑 100만 원 줘놓고는 그걸 다시 달라고? 이미 다 쓰고 돈 없어서 친정 엄마한테 빌려 쓰고 있어, 이 화상아.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벌써 그 돈을 다 썼어? 나 없을 때 맨날 뭔 짓을 하냐? 그럼 장모님이 빌려준 돈이라도 줘봐. 지금 당장 급해서 그래. 너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아? 너는 지금껏 나한테 월급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어.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넌 입만 열면 그놈의 잔소리. 잔소리 때문에 내가 너랑 말을 하기가 싫은 거야. 남편이 돈 좀 달라고 하면 급한 일이 있구나 하고 넘겨주면 될 일이지. 재수없어 진짜. 너 진짜 어디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너 요즘 진짜 제정신 아니야. 너 정신 차리려면 그런 것 같다. 이제 네 꼴 보기도 싫으니까 어디 혼자 잘 살아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남편과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넌덜머리 났기도 했지만 어디 한번 충격 좀 받아보라는 뜻도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시모 역시 아무 연락도 없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던 중에 은행 업무를 보려면 가져가야 할 게 있어서 남편이 없을 것 같은 오후 시간에 잠깐 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집에 딱 들어가니 현관 앞에 남편의 신발과 여자 구두가 놓여 있더라고요. 순간 뒷골이 찌릿하게 당겨왔고 본능적으로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거실로 가자 빈 와인병과 잔 2개가 놓여 있고 안주로 먹은 듯한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역겹게 나더라고요. 옷들도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살짝 열려진 안방 방문을 열어보았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쇠망치로 머리를 세게 내려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 억소리가 저절로 나왔답니다. 얼른 손으로 입을 꾹 눌렀어요. 이미 예전부터 심증이 있었던 상태였기에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빠르게 스쳤답니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찍었죠. 이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는데 마침 옷방에 걸쳐놓은 남편 양복에서 삐져나와 있는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알림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화면이 계속 깜빡이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답니다. 어디로 입금하라는 메시지가 수도 없이 와 있고 전화도 몇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얼른 사진들을 확인해 봤는데 상간녀와 찍은 사진은 없고 주식 그래프 같은 알 수 없는 그래프만 많더라고요. 어쩐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중에서 몇 장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 담았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는 동시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한 여자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예전에 남편과 주차장에 함께 있던 여자가 맞았습니다. 여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니 속이 뒤틀려왔죠. 웬 도둑고양이가 들어왔나 했는데 사모님이셨네? 왜? 다 봤으면서 조용히 나가시려고? 그때 눈치챈 줄 알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잠잠한가 했더니 이렇게 증거 모으려고 조용히 있었던 거야? 야, 너는 남의 남편이랑 불륜이나 저지르면서 부끄러움도 없니? 어디서 잘난 척이야 상간녀 주제에. 저는 화가 나서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상간녀가 흰자를 뒤집어 까면서 제 머리를 잡으려고 팔을 휘젓더라고요.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머리카락을 마구 뽑아댔어요.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너 아파트 옆동에 사는 거 내 남편이 해준 거 맞지? 이제 다 알겠네. 생활비도 안 주고 돈 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다 니년한테 퍼주느라 그랬어?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에 별이 번쩍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식탁까지 날아가 있었죠.
눈앞에는 저를 패대기 쳐버린 남편이 벌개진 눈으로 씩씩대며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지발로 나갈 땐 언제고 왜 기어들어와서 난리를 쳐?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아? 니까짓 게. 야, 당장 나가. 너랑은 끝이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보내. 남편은 제 멱살을 잡고 현관까지 질질 끌고 갔답니다. 저는 버텨보려고 악을 쓰며 남편을 핥히고 방방 뛰었지만 황망하게도 아파트 복도까지 끌려나갔고 문이 쾅 닫히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에 저를 비웃던 그 상간녀의 얼굴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네요. 배신감과 수치심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시댁으로 향했죠. 저를 본 시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그 작자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그 인간이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봤어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이혼하자네요. 저도 저런 개차반이랑 더 이상은 살 미련이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어머니한테 왔어요. 결국 이 사달이 났구나. 일단 좀 진정을 해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남편이 그 여자 아니면 죽겠다는데 어쩌겠니? 사실 여자 사귀어 본 게 네가 처음이었으니 더 잘난 여자들도 많다는 걸 이제 한 걸 어쩌겠어? 네? 뭐라고요? 그럼 어머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확인하려고 왔어요. 저번에 옆동 가셨던 거, 그 상간녀 집에 간 거 맞죠? 도대체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손주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니? 그 여자랑 안 살면 죽어버린다는데 어떻게 그럼? 너도 봐서 알 거 아니야. 솔직히 너랑 비교가 되니? 키 크고 예쁘고 거기다가 미국 명문대까지 나왔단다. 지금은 그 뭐냐? 암튼 큰 투자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번대. 솔직히 지금 우리 아들이 회계사인데 너보다는 그 애가 더 수준이 맞지.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아들이 와이프랑 자식도 내팽개치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걸 맞장구 쳐주는 게 맞는 일이에요? 하긴 어머니가 양심이 전혀 없으니까 아들도 똑같이 닮아서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일을 벌였겠죠. 그때 시모가 제 뺨을 철썩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시모를 노려보았답니다. 사람이 충격을 여러 번 받으면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자 하니까 아주 막 나가. 네 본 모습을 보니까 빨리 헤어지게 하고 그 애한테 새 장가 보내야겠다. 네 수준에 회계사 남편 뒀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발이나 잘 될 것이지. 남편 바가지나 긁어대고 막말이나 해대고 뭔 의리를 지키겠다고 이런 급 안 맞는 애랑 결혼까지 시켰는지 내가 후회 막심이야 아주.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고 당장 갈라서. 제가 계속 노려보자 시모가 다시 한번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손목을 힘껏 잡아 비틀어 내렸어요. 시모가 아프다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 꼭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뿐인 손자 얼굴도 다시는 못 보실 테니 부디 그 여자한테서 손녀, 손자 많이 얻길 바랄게요. 저는 시모의 손목을 팍 던져버리고 시댁을 나왔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어느새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정처 없이 걸어가는 내내 남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단편 영화처럼 차르륵 머릿속을 지나갔답니다. 이런 결말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했나 싶은 마음에 나 자신이 정말 바보 같을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흐를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무수히 고민을 했답니다. 일단은 상간녀를 만나 얘기를 하던 싸움을 하던 해서 그 내용을 녹음을 해두자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전에 시모가 12층으로 갔던 기억을 살려 무조건 1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두 집 중에서 어느 쪽일까 잠시 고민하는데 한 집에서 남녀의 대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는데 상간녀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답니다. 이제 거의 다 턴 것 같지?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보증 몇 개만 더 할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자의 육감은 무섭다고 촉이 대충 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자기 회사 고객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남편이 일하는 회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슬쩍 물어봤죠.
남편 이름을 대고 와이프라고 하자 전화를 받은 직원 목소리가 바로 쌀쌀맞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담당하는 고객은 딱 한 명뿐이라고 하길래 제가 대충 상간녀의 인상착의를 말하며 아는 척을 하자 별 의심 없이 여자의 이름과 투자회사 이름을 알려줬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투자회사 이름으로 된 사이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이트를 보는데 주식 그래프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있는 로고가 낯이 익었답니다. 혹시나 하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옮겨온 사진을 보니 같은 로고였고 그 로고 이름으로 투자 앱이 있는 걸 알게 되었죠. 무슨 앱인지 정보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사설 도박 사이트였어요. 주식 투자를 가장했지만 사실은 도박이었고 남편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걸로 보였죠. 불륜에 이어 도박까지 하다니 남편을 떠나 아이 아빠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아빠는 없는 편이 나은 것은 확실했죠. 순간 친가 쪽 사촌 오빠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종종 도움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투자 회사 이름을 비롯해서 도박 앱, 상간녀 이름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수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두었답니다. 남편은 메일을 전화해서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합의해주는 대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바꾸고 아기 양육비를 매달 줄지 안 줄지 불안하니까 일시불로 달라고 못 박았죠. 상간녀와 얼마나 살고 싶으면 바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도 얼마나 이혼하기를 바랬던지 시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제가 말한 양육비를 일시불로 입금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드디어 이혼 확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절고 눈은 벌겋더라고요. 드디어 이혼해서 기분 좋겠네? 아직도 상간녀랑은 잘 지내고? 이제 남남인데 신경 끄셔. 아무튼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유감이고 우리 수준이 너무 달라져서 더는 같이 갈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라. 아기 잘 키우고. 개소리 그만 짓거리고 네 아기 아니니까 너나 신경 꺼. 잠깐 중요한 메시지가 왔네. 어머, 넌 아직 소식 못 들었어? 네 애인 경찰한테 잡혀갔다는데? 전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웃음이 저절로 나서 그 앞에서 깔깔 웃어버렸네요. 전 남편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하다가 계속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경찰서에 있다니까 전화를 받겠니? 너처럼 무식한 게 회계사라고 꼴값 할 때부터 알아봤지. 네 사무실에서 너 꼴통으로 유명하다며? 이런 걸 남편이라고 산 내가 불쌍하다. 그 여자 걱정하지 말고 그 여자한테 맡긴 네 돈이나 걱정해. 그 여자가 돈 불려준다고 돈 가져갔지? 그걸 이거 어떻게 알아? 내 돈 걱정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한다는 그 투자 앱이 도박 사이트랑 똑같다는 거 눈치도 못 챘냐? 그게 진짜 투자면 넌 왜 밤새 가면서 홀짝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도박업체 운영하는 대단하신 분이란다. 너처럼 갓 전문직 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바보들한테 상담한다고 접근해서 투자 권유하는 척하면서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거란다. 너 개털 됐어. 어떡하니? 이 거지 같은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짓거리면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싶냐? 내가 투자한 돈이 자그마치 5억이야. 어제만 해도 내가 10억으로 불어난 걸 확인했는데 재수없게 그딴 소리를 해? 전 남편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서 저한테 바락바락 악을 쓰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을 비웃으며 차근차근 말을 이어나갔죠. 그 10억이 은행에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 네 애인 투자 회사에서 보여주는 잔고잖아. 그 정도 조작은 나도 하겠다. 아 맞다. 네가 내준 아파트 보증금도 이미 다 털어먹었단다.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 안 왔어? 너 계약 해지됐을 텐데. 여러모로 잘 해결해봐. 저는 입을 벌리고 멍하게 앉아있는 남편을 미련 없이 등지고 돌아섰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이혼을 한다는 걸 알고 그 전에 아파트 보증금까지 정리해서 아파트를 나가려고 할 때 경찰이 급습해서 체포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제가 상간녀의 거주지를 이미 경찰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였죠. 거기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제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기에 그 도박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증거도 넘쳐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인 사촌오빠 말로는 상간녀가 이미 사기 혐의로 전과가 있는 데다가 이번엔 규모가 큰 도박과 사기 혐의로 체포된 거라 형량이 높을 거라고 기띔해 주었답니다. 사실 저는 이혼 확정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법원에 가는 날이 정해지자 그 전날에 전 남편의 회사 대표에서 전 남편이 고객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도박까지 했다는 증거들을 메일로 보냈답니다. 처음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박을 비롯한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대로 며칠 후에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기와 친정집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정신없이 육아를 하느라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일을 보고 친정집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서 쪼그리고 있는 사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람인 것 같아 슬쩍 피해서 집에 들어가려는데 얼굴을 보니 전 남편인 거예요.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옷도 안 빨아입었는지 더럽고 행색이 초라하더라고요. 술을 먹었는지 야윈 얼굴이 보기 싫게 벌개져 있었답니다.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우리 아기 볼 면목이 없어서 맨날 이 앞에서만 기웃거리다가 오늘 용기 내서 찾아왔다.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누가 네 아들이야? 이혼할 때는 친권도 옳다구나 하고 냅다 버린 게 누군데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처먹고 와? 너 내가 아직도 우습니? 전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다리를 팍 쳐냈지만 끈질기게 바지를 잡고 늘어졌답니다. 이거 안 놔? 당장 꺼져. 또 한 번 찾아오면 경찰 신고로 안 끝날 줄 알아. 이거 놓으라고. 내가 그년한테 홀려서 미쳤었나 봐. 나 돈도 다 잃고 업계 소문 다 나서 취직도 안 돼.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사고 당하셔서 병원비 대느라 아파트도 날렸어. 나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다시 합쳐서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셈이야. 들어보니 전 남편은 상간녀가 사기를 쳤고 결국 감옥에 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사방팔방으로 알아봤다고 해요. 10억이 들었다는 장고 역시 거짓이었고 심지어 상간녀가 체포되기 며칠 전에는 상간녀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까지 억대의 돈을 빌려 그대로 그 여자 손에 넘겨주었답니다. 거의 7억이나 되는 돈을 날린 셈이더라고요. 상간녀가 진짜 자기와 특별한 관계라고 끝까지 믿었었는지 감옥에 거의 매일을 가서 만나보려고 했지만 상간녀가 면회를 거절한 건 당연했죠. 전 남편 말고도 피해자가 줄줄이 나왔지만 이미 상간녀는 돈을 다 빼돌리고 감옥에 간 거라 돈을 돌려받긴 힘들었답니다. 거기다 전 남편은 직장까지 잘려서 돈 나올 구멍이 없자 매일 술을 먹었는데 어느 날은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다가 조폭한테 잘못 걸려서 심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경찰에 연락을 받고 시부모가 급하게 경찰서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시모가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도 의식이 없다더군요. 우리 다시 합치자. 네가 나 도와주면 나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우리 부모님도 너랑 손주가 너무 보고 싶으시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주면 안 될까? 전 남편이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화가 점점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끌어안고 있는 전 남편을 세게 밀쳐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셨는지 현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얼른 아기랑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는 걸레 빠는 양동이에 변기물을 냅다 퍼다 담았답니다. 그걸 보신 아버지가 어느새 얼음을 양동이에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벌컥 열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전 남편이 재빨리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 눈에 일말의 희망이 반짝하는 걸 보니 아주 꼴사나웠죠.
저는 냅다 양동이 물을 전 남편에게 들이부었답니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일이 뭐 같지도 않은 너 뒷바라지하고 밥상 차려 바친 거야. 뭐? 우리 아들? 기저귀 갈아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 네가 여자한테 미쳐서 아들 얼굴 제대로 본 적이나 있냐? 한 번 안아본 적도 없는 게 어디서 우리 아들이래? 내 인생에 다신 나타나지 마. 여보, 제발 예종을 생각해서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보여줘. 그럼 나 염치 없지만 5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때 친정아버지가 나오셔서 전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드시며 거지 새끼가 어디서 돈을 구걸하냐며 당장 꺼지라고 호통을 치셨답니다. 아버지가 전 남편을 아파트 출입구까지 질질 끌고 가서 패대기를 치셨고 저는 창문을 통해서 전 남편이 땅바닥에 구르는 모습을 지켜봤죠. 어이없는 건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왔다는 건데요. 저는 일절 상대하지 않고 친정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한 번은 경찰 사촌 오빠까지 와서 전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 후로는 무서웠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비겁하고 치실한 인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청춘을 다 바쳤던 전 남편과의 인연은 안 좋게 끝났지만 그렇다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 부정하고 후회하지는 않는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보물인 저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어 본격적으로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나 친정 부모님에게 기댈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아이와 둘이 독립하여 살기 위해 안정적인 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증도 땄답니다. 덕분에 저는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전셋집을 얻어 아이와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죠.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일만 계속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매일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일을 힘들게 하고 돌아와서도 아이와 장난치고 꼭 안고 잠들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벅차고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곧 지나갈 테니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